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찾아오신 지식탐구자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지금 여러분은 그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맞춤형 심층 분석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정말 무거운 주제이긴 하죠. 맞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이란 전쟁 발발로 촉발된 이른바 유가 쇼크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친 파장을 다룬 시장 분석 리포트입니다. 내일 수많은 경제 지표가 쏟아지지만 이번 리포트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거시적인 충격이 우리의 주식 계좌부터 실물 부동산 시장의 호가표까지 어떻게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입체적인 교보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 즉 미션은 분명합니다. 시장을 덮치니 불확실성의 극대화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자본이 어디로 도망치고 또 어디로 몰려드는지 그 패턴을 읽어내는 겁니다. 거시적 위기는 항상 시장 참여자들의 본성을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니까요. 정확합니다. 리포트 이면에 숨겨진 자금 이동의 경로를 청취자님과 함께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즉각적인 발작을 일으킨 주식시장입니다. 개장 직후 분위기가 정말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의 매도 폭탄이 쏟아졌어요. 코스피 지수 하락폭이 엄청났죠? 네, 코스피가 전일 대비 무려 333포인트, 그러니까 5.96%가 증발하면서 5,251.87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52.41포인트, 4.54% 하락한 1,102.28을 기록했고요. 근데 수치보다 그날 아침 시장의 공포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시간입니다. 오전 9시 6분경에 코스피 시장에 바로 매도 사이드카가 개장하고 불과 6분 만에요. 네, 고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켜야 할 만큼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패닉셀링이 시장을 압도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6분간의 패닉 속에서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엇갈려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말씀이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3조 2,094억 원의 물량을 쏟아냈고 기관도 1조 5,38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진짜 무자비하게 던졌네요. 글로벌 자본이나 기관들은 이란 전쟁처럼 리스크 프리미엄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변수가 터지면 펀더멘탈을 따지기 전에 기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거든요. 알고리즘과 매뉴얼에 따라서요. 9시 6분의 매도 사이드카도 결국 그런 패시브 자금 이탈이 만든 유동성 진공 상태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동성 진공을 누가 메웠느냐, 이 부분이 이 리포트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4조 7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개인이 4조 6,250억 원이나 순 매수하면서 거의 다 받아냈어요. 이게 단순히 가격이 싸졌으니까 산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입니다. 확실히 시장을 대하는 구조적인 심리가 변한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폭락장 같은 걸 겪으면서 대형 악재가 터져도 결국 V자 반등을 한다는 그 저가 매수의 학습 효과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거 아닐까요? 그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떤 부분이죠? 과거 팬데믹 때의 V자 반등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동성의 힘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란 전쟁발 유가 쇼크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네요. 공급망이 붕괴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위기니까요.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거처럼 돈을 쉽게 풀 수 없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개인들의 4조 6천억 원 매수세는 대단한 배짱이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 믿고 들어간 거라면 앞으로의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성 환경에 다르다는 건 섹터별 흐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특히 그랬죠. 네, 항공이나 해운 같은 민감주들은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맞았고 심지어 국민주로 불리는 네이버 같은 대형 기술주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장중 변동성이 극심하더니 결국 1.80% 하락한 21만 8,500원에 마감했거든요. 성장주는 본질적으로 금리에 아주 민감한 자산이니까요. 유가 폭등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니까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겁니다. 거시적 충격 앞에서는 미래 성장성이라는 프리미엄도 버티기 힘들다는 걸 보여주네요. 하지만 이런 무차별적인 폭락 장세 속에서도 자본은 영리하게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위기 속에 안전지대가 있었죠. K방산 관련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지수가 6% 가까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이제 방위산업이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선 거군요. 하나의 구조적인 성장 섹터이자 확실한 포트폴리오 해지 수단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재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위기 상황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자 테마가 되어버렸다는 게 참 냉혹한 현실이네요. 자, 이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실물 경제로 넘어갈 차례군요. 네, 이란에서 쏘아올린 포탄의 여파가 여의도를 휩쓸고 이제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매매 호가표까지 도달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충격이 부동산으로 어떻게 전이되었는지 볼 텐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리포트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미 2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 유가 쇼크를 기점으로 서너 지역의 초급 매물 정도만 소화될 뿐 시장 전체가 완전한 관망세로 굳어졌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만 보면서 시장에 차갑게 얼어붙은 거네요. 네, 이 관망세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역시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로 동결되어 있죠. 그동안 시장 사람들은 이 2.50%가 정점이고 조만간 금리가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조금만 버티면 이자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고 팔려는 사람은 금리가 내리면 죗값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며 버티는 팽패가 줄다리기였는데 그 한가운데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유가가 뛴다는 건 수입 물가부터 운송비, 제조 원가까지 연쇄적으로 다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그거군요. 경기 위축을 막으려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랑 환율 방어 때문에 손발이 묶인 상태가 된 거네요. 결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도 깨달은 거죠. 올해 안에 유의미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냉혹한 현실을요.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집을 사려던 수요는 자취를 감추고 매도자들도 시장에 돈이 마르는 걸 보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래 절벽 현상이네요. 펀더멘탈 악화가 사람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의아하면서도 눈길이 갔던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데이터죠? 9일에 발표된 자료인데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5.6%나 수직 상승했어요. 아파트 시장은 멈춰섰는데 오피스텔만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오피스텔 거래량이 65%나 급증한 건 단일 거시된 수보다는 금융규제라는 환경에 만들어낸 명확한 풍선 효과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들어간 대출 규제들 말이죠. 네, 아파트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숨막히는 규제가 적용되잖아요. 실수요자라도 아파트를 살 자금줄이 막혀버린 겁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상업용 시설로 분류돼서 대출 규제망을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고요.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수요든 투자를 하려는 수요든 아파트라는 메인스트림에서 밀려나서 규제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로 우회한 거죠. 제도를 통해 한쪽을 강하게 누르니까 시장이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서 물줄기를 튼 거네요.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건 단순히 오피스텔 인기가 높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아파트 규제 속에서 시장이 오피스텔의 대출 접근성에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본은 일단 거래가 가능하고 유동성이 확보되는 곳으로 이동하려는 강력한 속성이 있군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식 투매 4조 원대 개인 매수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은 유가, 그리고 오피스텔 폭등까지 이 모든 파편화된 현상들을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낸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번 리포트가 보여주는 2026년 3월의 시장은 불확실성의 극대화가 만들어낸 뷰티 콘테스트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의 극대화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동시에 타격하면서 시장은 더 이상 기업의 장기 가치나 주택의 본연적 효용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누가 덜 위험한가, 누가 규제에서 더 자유로운가만 따지는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거네요. 네, 부동산 시장 역시 금리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유가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철저하게 실거주 목적의 제한적 거래만 이루어지는 빙하기에 접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빙하기 속에서 청취자님들은 당장 어떤 지표에 나침반을 맞춰야 할까요? 미래를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유가 폭등을 그저 거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 정도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주가가 빠졌다, 집값이 하락했다. 이렇게 눈앞에 숫자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청취자님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건설업 같은 산업 현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시멘트,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은 물론이고 운송비까지 도미노처럼 치솟게 되거든요. 아, 단순히 지금 지어진 집들의 거래가 멈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새 집의 원가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건축비의 가파른 상승은 곧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성의 치명적인 악화를 의미합니다. 시행사들이 늘어난 비용을 감당 못하면 신규 착공을 미루거나 포기하겠네요. 그게 바로 2, 3년 뒤 시장의 공급 가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치솟은 건축비는 결국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거라는 점이죠. 지금 당장은 고금리 때문에 기존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새 집을 짓는 기초 원가 자체가 구조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거네요. 네. 향후 1, 2년 뒤 청취자님들이 자산 배분이나 내 집 마련 계획을 짤 때 이 분양가 상승의 구조적 고착화 가능성을 반드시 핵심 변수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비용 자체가 영구적으로 레벨업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거시적인 변화는 항상 그렇게 우리 삶의 기초적인 비용부터 바꿔놓으니까요. 오늘 리포트에 담긴 파편화된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니 청취자님과 꼭 나누고 싶은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거리인가요? 우리는 5%가 넘는 주식 폭락 속에서도 4조 6천억 원의 베팅을 감행한 개인들의 담력을 보았고 대출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로 65%나 쏠려간 유동성의 생명력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통제불능의 위기가 와도 사람들은 살기 위해 룰을 비틀고 돌파구를 만들어내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이란발 에너지 쇼크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장기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집을 짓는 모든 핵심 비용의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면 말이죠. 네. 그렇다면 향후 10년 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안전자산의 정의나 수익을 창출하는 공식은 지금의 교과서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주식이던 부동산이던 혹은 지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자산이던 말입니다. 정말 한번 깊게 파고들어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네요.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고든 이 치열한 분석의 시간들이 불확실한 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청취자님만의 견고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데 예리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소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시장의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는 통찰만을 정제하여 청취자님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맞춤형 심층 분석 시간에서 뵙겠습니다.